경찰은 사고사라고 했어요. 증거가 없다고. 하지만 나는 알아요. 아빠가 엄마를 밀었다는 걸 그날 밤 아빠의 눈빛을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딸을 버렸기 때문에 딸이 고통받았고 당신도 고통받았어요. 모두 내 잘못이에요. 이 사연은 50년 전 딸을 보육원에 맡긴 재벌 할머니가 우연히 착한 청년과 만나 그를 돕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현재 어디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실까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간절한 마음을 담아 그곳의 가족의 평안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지은은 늘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 소리 없이도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들어오기 전 집안을 정돈하고 아침상을 차려야 했던 시간입니다. 28이 된 지금도 그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원룸 창문 너머로 희미한 아침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지은은 낡은 이불을 개며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유일한 사진. 흐릿하게 바랜 사진 속 엄마는 25, 지은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6살 때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엄마는 그해 가을 집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사고사로 결론 내렸지만 이웃들의 수군거림은 오래도록 지은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아버지가 받은 보험금 이야기, 그날 밤 집에서 들렸던 고함 소리. 하지만 어린 지은은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고 그저 엄마 없는 세상을 견뎌내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엄마가 떠난 후 아버지는 더 자주 술을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슬픔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술 냄새와 함께 날아오는 주먹과 욕설은 어린 지은에게 슬픔과는 다른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밥을 태우면, 성적이 떨어지면, 때로는 이유도 없이 아버지의 손이 날아왔습니다. 지은은 맞지 않는 법을 배우는 대신 맞아도 울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중학교 2학년 어느 날 지은은 결심했습니다. 더는 이 집에 없어야 한다고. 학교 상담 선생님의 도움으로 쉼터로 옮겼고 고등학교는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버텼습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지은은 커피를 내리며 오늘 일정을 떠올렸습니다. 오전에는 복지관에서 발달장애 청년들과 제빵 수업, 오후에는 학대 피해, 아동 상담 자원봉사, 저녁에는 독거노인 반찬 배달, 모두 급여를 받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생계는 주말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간신히 유지했습니다. 친구들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고. 내 인생도 힘든데 왜 남을 돕느냐고.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때, 작은 손을 잡아줄 때 자신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자신에게 해줬을 그 따뜻함을 받지 못한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건네는 것으로 위안을 삼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하자 진수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22살 발달장애 청년. 말은 더뎠지만 빵 만들기에는 누구보다 진지했습니다. 진수가 서툰 손놀림으로 반죽을 치대는 모습을 보며 지은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10살 무렵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굶주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밥을 차려주지 않았고 지은은 라면 끓이는 법을 혼자 배웠습니다. 가스레인지 앞에 선 작은 손이 떨렸던 기억. 냄비가 너무 뜨거워 손을 대었지만 울 수 없었던 밤들.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 걸 바라보던 진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은도 따라 웃었습니다. 이런 순간만큼은 과거의 그림자가 조금 옅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상담실에는 9살 민지가 와 있었습니다. 2달 전부터 상담을 받고 있는 아이. 계모에게 학대받다 보호시설로 온 아이였습니다. 민지는 처음 몇 주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림만 그렸습니다.
검은색 크레파스로 온통 새까만 집을 그렸습니다. 지은은 민지 옆에 앉아 함께 색종이를 접었습니다.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있었습니다. 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질문이 아니라 그냥 안전한 누군가의 존재라는 것을, 자신이 그토록 필요했던 것처럼. 1시간쯤 지났을까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는 무섭지 않아요. 지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목이 메어왔지만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언니는 절대 무섭지 않아요. 퇴근길, 지은은 동네 슈퍼에 들러 과일을 샀습니다. 4층에 혼자 사시는 김 할머니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허리가 불편해 장 보기 힘들어 하시는 할머니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장을 봐드렸습니다. 또 왔니? 네 돈 아까운데. 할머니는 늘 같은 말을 했지만 지은이 놓고 간 과일을 맛있게 드셨습니다. 지은은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보며 엄마를 떠올렸습니다.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이 정도 나이였을까. 원룸으로 돌아온 밤, 지은은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엄마가 남긴 유일한 물건, 어머니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엄마의 글씨는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지은아, 엄마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아이로 자라길 바란다. 힘들어도 남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렴. 그게 진짜 강한 거란다. 지은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의 말대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이의 아픔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했지만 그래서 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은은 엄마의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지은도 따라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그 눈물마저도 이제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내일도 지은은 눈을 뜰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그리고 자기 안의 어린 지은을 위해. 버림받은 그림자였던 아이는 이제 누군가의 빛이 되어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윤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펜트하우스 전면을 가득 채운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70회를 살아온 시간 중 가장 화려한 풍경 속에 있지만 윤희는 지난 50여 년간 단 하루도 편히 잠을 잔 적이 없었습니다. 침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낡은 사진 한 장. 22살의 윤희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흑백 사진. 아기의 얼굴은 희미했지만 사진 속 젊은 윤희의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아기가 지은의 엄마, 자신이 보육원에 맡긴 딸이었습니다. 1972년 겨울, 윤희는 시골에서 올라온 22살 여공이었습니다. 공장 감독관에게 속아 임신했고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미혼모라는 낙인,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 윤희는 딸을 낳고 석 달을 버텼습니다. 밤마다 우유를 살 돈이 없어 설탕물을 먹이며 울었습니다. 좁은 쪽방에서 아기가 울 때마다 이웃들의 눈초리가 창문을 찔렀습니다. 결국 윤희는 결심했습니다. 딸을 보육원에 맡기는 것. 아기를 품에서 떼어낼 때 작은 손이 윤희의 옷깃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감촉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윤희는 돌아보지 않고 보육원을 나섰습니다. 살기 위해서,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 후 윤희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공장에서 식당으로, 식당에서 부동산 중개업으로. 젊은 여자가 혼자 살아남기 위해선 남자들보다 2배는 일해야 했습니다. 35에 작은 부동산 회사를 차렸고 40에 중견건설사를 인수했습니다. 55에는 재벌 반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성공할수록 마음 한구석은 더 공허해졌습니다. 딸을 찾으려 했습니다. 보육원을 찾아갔지만 기록은 소실되었고 양육 기록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더는 알려줄 수 없다는 냉담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윤희는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지만
결국 딸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어쩌면 그게 당연한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을 버린 엄마에게 용서는 없는 것이라고. 그래서 윤희는 더 일했습니다. 돈을 벌고 권력을 쌓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기업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그 작은 손의 감촉이 되살아나 윤희를 괴롭혔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윤희는 비서에게 일정을 취소하고 혼자 차를 몰았습니다. 목적지 없이 달리다 낡은 동네에 멈춰 섰습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 윤희의 회사가 이곳을 매입한 곳이었습니다. 현장을 직접 보려 온 것이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가난했던 시절의 자신을 마주하고 싶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오래된 복지관 앞을 지나는데 한 여자가 휠체어를 끌고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지은이었습니다. 휠체어에 탄 노인이 무언가 말을 하자 지은은 허리를 굽혀 눈높이를 맞추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윤희는 무심코 차를 세우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은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고 경사로가 없는 곳에서는 휠체어를 직접 들어 올렸습니다. 그 모습에서 윤희는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꿈꿨던 모습. 누군가에게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 다음 날 윤희는 핑계를 만들어 그 복지관을 방문했습니다. 재개발 지역 주민 간담회 명목이었지만 실은 그 여자를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지은은 복지관 안에서 아이들과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크레파스를 바닥에 쏟자 지은은 화내지 않고 함께 앉아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윤희는 복지관 관장에게 물었습니다. 저 직원은 누구인가요? 관장이 대답했습니다. 직원이 아니라 자원봉사자입니다. 일주일에 나흘은 무료로 아이들을 돌본다고 합니다. 본인도 어려운 형편인데 남을 돕는 걸 멈추지 않습니다. 학대받은 아이들이 유독 지은을 따른다고 하네요. 그날 저녁 윤희는 집으로 돌아와 오랜만에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갓난아기. 만약 딸이 살아있다면 지금쯤 50이 다 돼가는 나이. 손녀가 있다면 저 여자쯤 되었을 것입니다. 윤희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 알 수 없는 딸의 인생, 만나보지 못한 손녀. 며칠 후 윤희는 재개발 주민설명회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보통은 임원들이 대신하는 자리였지만 윤희가 고집했습니다. 설명회장 뒤편에 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복지관 아이들을 위해 이주 대책을 물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설명회가 끝난 후 지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재개발 후에도 복지관 자리를 남겨둘 수 있나요? 이 동네 아이들에게는 이곳이 유일한 안전한 공간입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간절했습니다. 윤희는 지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윤희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상처받았지만 부서지지 않은 영혼. 고통을 알기에 타인의 아픔에 민감한 사람. 윤희 자신이 되고 싶었지만 되지 못한 사람.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지관 자리는 남기겠다고. 오히려 더 넓은 공간으로 새로 지어주겠다고. 지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윤희의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윤희는 핑계를 만들어 복지관 근처를 자주 들렀습니다. 현장 점검, 주민 면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지은을 관찰했습니다. 지은은 비가 오면 우산 없는 노인들에게 자신의 우산을 씌워주고 비를 맞았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늘 웃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윤희는 복지관에 익명으로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많지 않은 액수였지만 관장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며 윤희에게 연락했습니다. 윤희는 거절하려다 결국 복지관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날 지은이 차를 내왔습니다. 서툰 손놀림이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윤희가 찻잔을 받는 순간 지은의 손목에 오래된 화상 자국이 보였습니다. 작고 둥근 자국들.
담배 자국처럼 보였습니다. 윤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은은 재빨리 소매를 내렸지만 윤희는 이미 봤습니다. 그 상처가 의미하는 것을, 그 상처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윤희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무언가가 크게 울렸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인가? 왜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가? 왜 이 아이의 미소와 상처가 가슴을 아프게 하는가? 그날 밤 윤희는 오랜만에 딸을 꿈꿨습니다. 갓난아기가 아닌 어른이 된 딸. 꿈속의 딸은 윤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픈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윤희는 꿈에서 깨어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희는 결심했습니다. 지은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아이가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딸을 찾을 수 없는 자신이 딸 같은 이 아이에게서 위안을 찾으려는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50년 전 잃어버린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만남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윤희는 복지관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기도처럼. 제발 이번만은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윤희는 사설 조사 기관에 의뢰한 보고서를 받아든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겼습니다. 대상자 박지은 28세, 부 박철수 50세, 모 박수진 사망, 향년 26세. 윤희의 시선이 멈춘 곳은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박수진. 그 이름은 처음 보는 것이었지만 다음 줄의 기록이 윤희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박수진은 1974년생으로 서울 중구 소재하늘 보육원 출신. 보육원 기록에 따르면 1972년 12월 입소, 1972년 12월 윤희가 딸을 보육원에 맡긴 그 달이었습니다. 윤희의 손에서 보고서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윤희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박수진의 호적 등본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출생 연월일 1972년 10월 15일. 윤희가 딸을 낳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아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해 같은 날 태어난 아이가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윤희는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손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보육원 입소 기록 사본. 희미한 복사본이었지만 윤희는 거기 적힌 메모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특이사항. 입소 시 아기 베넷저고리의 수 노인 이니셜 YH. 어머니로 추정되는 여성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떠남. YH. 윤희는 기억했습니다. 딸을 낳기 전 몇 안 되는 돈으로 흰 베넷저고리를 샀습니다. 밤새워 자신의 이니셜을 수놓았습니다. 혹시라도 언젠가 다시 찾을 수 있을까 하는 희미한 바람으로. 그게 마지막이 될 줄 알았다면 이름을 새겼을 텐데, 얼굴이라도 더 오래 봤을 텐데.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보고서는 계속되었습니다. 박수진은 보육원에서 자랐고 18대 보육원을 나와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21살에 박철수를 만나 결혼했고 1년 후 지은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지은이 6살 때 집 계단에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당시 사망 사건 관련 신문 기사 스크랩이 있었습니다. 가정 내 사고사로 결론. 남편에게 보험금 지급. 경찰 조사 기록 요약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남편 박철수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부부 싸움 흔적이 있었지만 직접적인 증거 불충분으로 사고사 처리되었습니다. 윤희는 보고서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딸이 살아있었다. 25해를 살다가 그렇게 떠났습니다. 윤희가 찾지 못한 그 시간 동안 딸은 보육원에서 자랐고 혼자 세상과 맞서 싸웠고
결국 누군가의 폭력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지은, 윤희의 손녀. 저 아이가 겪었을 어린 시절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엄마를 잃은 6살 아이. 폭력적인 아버지 곁에서 자란 아이. 보고서에는 지은이 중학교 2학년 때 쉼터로 옮겨간 기록도 있었습니다. 학교 상담 선생님의 신고로 윤희는 복지관에서 본 지은의 손목을 떠올렸습니다. 담배의 자국처럼 보였던 그 상처들. 지은이 아이들을 대하는 조심스러운 손길. 학대받은 아이들이 유독 지은을 따른다던 관장의 말.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윤희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밑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50년간 한 번도 버리지 못한 물건. 펼치자 낡은 베넷 저고리가 나왔습니다. 윤희가 딸에게 입혔던 것과 똑같은 저고리. 윤희는 2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딸에게 입히고 하나는 자신이 간직하려고. 베넷 저고리 한쪽 구석에 윤희의 이니셜이 수놓여 있었습니다. 칠밥은 서툴렀지만 한 땀 한 땀이 간절함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윤희는 베넷 저고리를 끌어안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50년 전 딸을 놓아주던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보육원 문 앞에서 얼마나 오래 서 있었던가. 돌아보지 않으려 했었지만 결국 돌아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하얀 베넷 저고리를 입은 아기가 작은 손을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윤희는 그날 이후 단 하루도 딸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성공하면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돈을 벌면, 권력을 갖추면 딸을 찾아 모든 걸 보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윤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손녀는 지옥 같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며칠 동안 윤희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보고서를 수없이 읽고 또 읽었습니다.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다른 사람인 건 아닐까? 하지만 모든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지은은 윤희의 손녀였습니다. 일주일 후 윤희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박수진의 모든 기록을 찾아달라고. 보육원 시절 사진이 있다면 그것도. 며칠 뒤 비서가 가져온 파일에는 보육원 졸업 앨범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20살 박수진의 얼굴. 윤희는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딸은 윤희를 닮았습니다. 똑같은 눈매, 똑같은 코. 윤희가 젊었을 때의 모습이 그대로 딸의 얼굴에 남아 있었습니다. 윤희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보육원에서 외롭지 않았을까? 엄마를 원망하지 않았을까? 윤희를 찾으려 했을까? 아니면 버린 엄마를 미워하며 살았을까?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박수진의 일기장 사본 일부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이 보관하고 있던 것을 복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읽었습니다. 지은아, 엄마도 엄마가 없었단다. 엄마의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어. 얼굴도 목소리도 몰라. 하지만 엄마는 너만큼은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엄마의 엄마가 왜 나를 놓아줬는지는 모르지만 분명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믿고 싶어.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은 이유 없이 자식을 버리지 않는다고 믿고 싶단다. 윤희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딸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버려진 아이였지만 자신을 버린 엄마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낳은 손녀, 지은도 똑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윤희는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지은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나는 내 외할머니라고? 내 엄마를 버린 사람이라고? 용서해달라고? 복지관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던 윤희는 지은이 아이들과 마당에서 노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은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숨어 있는지 윤희만 알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주머니에서 낡은 베넷 저고리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면 지은은 알아볼까요? 아니, 지은은 이것을 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윤희에게는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50년 동안 간직한 유일한 증거. 윤희가 복지관 문을 열려는 순간 지은이 먼저 윤희를 발견했습니다. 지은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윤희는 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지은의 미소 속에서, 눈빛 속에서 사진으로만 봤던 딸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윤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은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50년간 쌓인 후회와 죄책감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합니다. 진실을. 윤희는 지은을 조용한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복지관 근처 사람이 많지 않은 오래된 찻집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궁금한 표정으로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따로 만나자는 말에 놀랐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복지관을 도와주신 분이셨고 무엇보다 윤희의 눈빛에서 절박함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펼쳐 낡은 베넷 저고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누렇게 바랜 천, 서툰 바느질, 한쪽 구석에 수놓인 이니셜 YH. 지은은 베넷 저고리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윤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제가 50년 전에 만든 거예요. 제 딸에게 입혔던 것과 똑같은 거죠. 지은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윤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22살의 미혼모가 되었어요. 1972년 가을 딸을 낳았죠. 하지만 키울 수 없었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에서 아기를 굶기지 않으려면.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해 겨울 딸을 보육원에 맡겼어요. 서울 중구에 있던 하늘보육원. 딸의 베넷 저고리에 제 이니셜을 수놓고 언젠가 꼭 찾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윤희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했습니다. 딸을 찾지 못했어요. 기록은 소실되었고 보육원도 문을 닫았고 저는 성공했지만 돈도 권력도 딸을 찾아주지 못했어요. 지은은 서서히 무언가를 깨닫는 듯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윤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수진의 보육원 기록, 사진, 일기장 4본, 그리고 지은의 출생신고서. 당신 어머니 박수진 씨는 제가 보육원에 맡긴 그 아기였어요. 당신은 제 손녀예요, 지은아. 지은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져 바닥에 깨졌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그것도 의식하지 못한 채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혼란스러운 눈빛. 아니에요. 이럴 수가.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희는 박수진의 보육원 졸업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지은은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젊은 시절 엄마의 모습. 지은이 가지고 있던 사진보다 훨씬 선명한 20살 엄마의 얼굴. 엄마는 평생 외할머니를 찾고 싶어 했어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외할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일기장에 늘 쓰셨어요. 분명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엄마도 나를 낳고 나서야 알았대요. 자식을 버린다는 게 얼마나 아픈 일인지.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이야기만 나오면 늘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엄마의 뿌리를 엄마가 평생 궁금해했던 사람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행복하지 못했어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는 엄마를 때렸어요. 술 마시고 들어와서는 늘 화풀이를 했죠. 엄마는 참았어요. 나 때문에. 나라도 아빠 없이는 키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처럼 보육원에 보낼 수는 없다고. 윤희는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딸이 자신과 똑같은 고통 속에 살았다는 것이, 그리고 그 딸이 손녀를 지키려다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 그날 밤, 지은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아빠가 술 취해서 들어왔어요.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고 손찌검을 했어요. 저는 무서워서 방에 숨어 있었죠. 그러다 큰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굴러떨어지는 소리. 지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계단 밑에 엄마가 쓰러져 있었어요. 피가 많이 났어요. 저는 엄마를 흔들며 울었지만 엄마는 눈을 뜨지 못했어요. 윤희는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신이 버린 딸이 겪은 고통, 그리고 손녀가 겪은 트라우마. 모두 자신의 선택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고사라고 했어요. 증거가 없다고. 하지만 저는 알아요. 아빠가 엄마를 밀었다는 걸. 그날 밤 아빠의 눈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지은이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손목과 팔에 여러 개의 오래된 상처가 드러났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빠는 더 심해졌어요. 술 마시고 담배를 제 팔에 지졌어요. 밥을 안 해놨다고, 학교에서 상을 못 받았다고, 이유도 없이. 저는 14살 때까지 참았어요. 그러다 더는 못 견디고 도망쳤죠. 윤희는 지은의 상처를 쓰다듬었습니다. 손녀가 혼자 견뎌낸 고통이 너무 컸습니다. 그 후로는 혼자였어요. 쉼터에서, 고시원에서, 좁은 원룸에서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버텼어요. 힘들었지만 이상하게 복지관에서 아이들을 만나면 마음이 편해졌어요. 지은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학대받은 아이들을 보면 어린 시절의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 아이들을 안아주면 과거의 제가 위로받는 것 같았고요. 엄마가 제게 해주고 싶었을 것들을 저는 다른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었어요. 윤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지은을 껴안았습니다. 지은도 윤희의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50년의 세월, 두 세대의 상처, 만나지 못한 가족의 그리움이 모두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윤희는 지은의 눈가를 닦아주었습니다. 제가 딸을 버렸기 때문에 딸이 고통받았고 당신도 고통받았어요. 모두 제 잘못이에요.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외할머니도 선택의 여지가 없으셨을 거예요. 엄마 일기장에 적혀 있었어요. 미혼모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엄마는 그걸 이해했어요. 외할머니를. 윤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버려진 딸이 자신을 이해했다는 것이, 그리고 그 딸의 딸도 자신을 용서하려 한다는 것이. 저는 평생 성공하려고 달렸어요. 딸을 찾으면 모든 걸 보상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당신은 혼자 모든 걸 견뎌냈어요. 지은이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만났잖아요. 엄마가 평생 찾고 싶어 했던 외할머니를 제가 만났어요. 이것만으로도 엄마는 기뻐하실 거예요. 두 사람은 오래도록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찻집 밖으로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50년의 어둠이 지나고 이제야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윤희는 가방에서 박수진의 일기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이걸 읽었을 때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딸이 저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하려 했다는 것이. 지은이 일기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엄마의 글씨. 지은은 엄마의 일기를 외할머니와 함께 읽었습니다. 세 세대 여자의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찻집에 불이 켜졌습니다. 윤희와 지은은 여전히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이야기, 보육원 이야기, 지은의 어린 시절 이야기. 아픈 기억들이었지만 함께 나누니 조금 덜 아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살아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딸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을 당신에게 해주고 싶어요.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혼자였던 삶, 이제는 가족이 생긴 것입니다. 두 사람은 찻집을 나와 나란히 걸었습니다. 할머니와 손녀, 50년 만에 만난 가족, 거리의 가로등이 그들의 그림자를 나란히 비췄습니다. 그날 이후 지은의 삶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윤희는 지은을 펜트하우스로 데려갔지만 지은은 완전히 이사하는 대신 주말에만 머물기로 했습니다. 복지관 아이들 곁을 완전히 떠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윤희는 지은이 만든 소박한 아침 식사를 받았습니다. 계란말이와 된장찌개. 윤희가 평생 먹어본 어떤 호텔 조찬보다 맛있었습니다. 지은의 서툰 손길에서 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함께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윤희는 처음으로 지은의 일상을 함께 했습니다. 지은이 발달장애 청년들과 빵을 만들고 학대받은 아이들과 그림을 그리고 독거노인들에게 반찬을 배달하는 모습을 한 아이가 지은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민지였습니다. 예전에는 말도 하지 않던 아이가 이제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우리 엄마가 면회 왔었어요. 무섭지 않았어요. 지은이 민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윤희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딸에게 해주지 못했던 포옹을 손녀가 다른 아이들에게 건네고 있었습니다. 저녁 윤희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당신처럼 힘든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을 돕는 재단. 당신 엄마의 이름으로.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수진 희망재단. 어떨까요? 학대받은 아이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보육원 출신 청년들에게 자립 기회를, 미혼모들에게 지원을, 내가 딸에게 해주지 못한 모든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해주고 싶어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2달 후, 재단 설립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호텔이 아닌 복지관 마당에서였습니다. 지은이 돌보던 아이들, 청년들, 어르신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윤희는 단상에 올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성공만을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소중한 것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 딸 박수진은 보육원에서 자랐고 혼자 세상과 싸우다 떠났습니다. 청중들이 술렁였습니다. 재벌 회장의 고백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하지만 제 딸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녀는 윤희가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제 손녀는 상처받았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딸에게 해주지 못한 사랑을 손녀는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며 살고 있습니다.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재단은 속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입니다. 제 딸처럼 버려진 아이들이, 제 손녀처럼 학대받은 아이들이 더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청중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은이 단상으로 올라와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평생 외할머니를 찾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버려졌어도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저도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지은이 민지를 비롯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상처는 아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윤희와 지은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와 손녀, 세 세대를 건너온 사랑이 마침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보육원 출신 청년 자립지원센터, 미혼모 자활 지원 프로그램. 지은이 바랐던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지은은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재단의 상임이사직이었습니다.
지은은 고민했습니다. 복지관을 완전히 떠나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윤희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명을 도울 수도 있고 1000명을 도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나는 당신의 선택을 존중해요. 지은은 결국 상임이사직을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복지관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것만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봄날 윤희와 지은은 함께 묘지를 찾았습니다. 박수진의 묘지였습니다. 윤희가 정성껏 단장한 곳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잡초만 무성했던 묘지는 이제 꽃으로 가득했습니다. 윤희는 딸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늦었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내 딸은 만났어. 지은이는 내가 바랐던 것처럼 정말 착하고 따뜻한 아이로 자랐어. 윤희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내가 평생 궁금해했던 엄마가 여기 있어. 너를 버린 나쁜 엄마가. 하지만 너는 나를 원망하지 않았지. 일기장에 그렇게 써놨더구나.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지은도 엄마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외할머니를 만났어요.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던 분. 엄마, 외할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두 사람은 오래도록 묘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흩날렸습니다. 돌아오는 길 윤희가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 말이에요. 지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박철수는 여전히 지은의 삶의 그림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미워하지 않아도 돼요.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거니까. 윤희의 말에 지은은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상처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사람과 달라요. 당신은 상처를 다른 이에게 전하지 않았어요. 대신 사랑으로 바꿨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아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윤희와 지은은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후회해요. 윤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딸을 버린 것. 하지만 당신을 만난 건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 덕분에 나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요. 지은이 윤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도요. 외할머니를 만난 건 후회하지 않아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두 사람은 오래도록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50년을 돌아온 사랑, 세 세대를 건너온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 재단은 계속 성장했고 수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아이들과 함께했고 윤희는 그런 손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에서 희망을 찾은 청년이 된 것입니다. 민지가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처럼 살고 싶어요. 저도 아픈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지은은 민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상처가 다른 이의 치유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50년간 괴롭히던 악몽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꿈속에서 딸을 만났습니다. 딸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이 사연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과거의 실수로 평생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혹시 가족에게 받았던 상처 때문에 아직도 마음 한구석이 아프신가요? 당연하다고만 생각했던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윤희와 지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무 늦은 것은 없다고. 용서는 어떤 순간에도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그리고 상처는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다고. 여러분의 삶에도 아직 늦지 않은 용서와 화해가 있지 않을까요? 세상에 존재할 많은 윤희와 지은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